제가 되게 조금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을 잘 못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너무 항상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대응해가지고 나중에 아 그게 농담이었구나 아니면은 그 사람은 농담으로 말했는데 제가 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고 너무 또 열심히 대답하거나 그 사람이 말한 의도랑 다르게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눈치를 기르고 매사에 진지하지 않고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맞출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만은 생긴 게 그래 안 생겼는데 그것을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뭐가 되면 좋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좋고 인기가 있으면 좋은 건 맞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생활 정도면 돈 없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인기가 없어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를 이루면 뭐 그렇다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굳이 그게 꼭 돼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면 좋겠지만. 근데요, 그게 상대방한테 좀 오해받을 때도 많고. 좀 받으면 어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상대가 농담을 하는데 진지하게 대하다 보니까 농담이었네 해가지고 형광등 역할 좀 할 때도 있고 또 진담인데 또 농담으로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딱 100%다 맞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고 조금씩 안 맞고 그런 가운데 그러나 이러면서 또 깨닫고 살고 이러지. 그래도 조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칠 게 없는데 뭘 고쳐요? 그런 거는 뭐 특별히 이게 나쁜 버릇, 뭐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뭐 이런 거라야 고친다는 말이 필요하지. 그런 거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고 고쳐지면 다행이고 안 고쳐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뭐 특별히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고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눈치 없다 이러면 이제 상대하고 대화할 때 자기가 한번 적어보면 돼요. 농담으로든지 내가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한 달에 몇 번인지 또 진담을 했는데 농담으로 또 거꾸로 받아들이는 건 몇 번이었는지 이게 자기가 말한 것이 1년에 한두 번이었다 하면 여기 모든 사람이 다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주 그런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 말이에요. 얘기 속에.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밥 먹고 살아가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그렇게 눈치 잘 없었다. 그럼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자주가 얼마인지 모른다니까. 자주라는 게 정말 자주인지 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한 달에 한 번만 그래도 자기가는 어떻게 느낀다. 자주라고 이렇게 자주라는 말 자체가 도대체 몇 회를 말하는지가 없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현상이지. 그리고 우리도 같이 살면 법사님들도 그렇고요. 같이 살아보면 다 눈치 없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그럼 우리 모른다. 형광등이다 그러잖아. 뭐 이렇게 농담을 던져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또 한 번 웃고 그러 재밌잖아요. 그래 약간 눈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웃을 일이 생기지. 그게 꼭 고쳐야 될 일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일이다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 아들바라기로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위로 신우셋 그리고 온 동네방네 효자로 소문난 아들하고 함께 26년째 시댁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마음 편히 둘이서 지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아들만 찾는 시어머니와 신우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 때문에 남편과 둘이 있으면 괜히 제가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애들 보면서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 다른 곳에 몰두해도 자꾸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릴 적 친구들이 다 부산에 있고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다 남편의 지인들이며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틀리다 보니 마음을 터놓을 편한 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이랑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저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 같이 있자고 붙들려니까 치사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런 남편이 시댁에서 친구에게서 저에게 돌아오려면 한참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다리긴 치사하고 힘들고 남편에 대한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첫째, 내 남편이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남편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든지 뭐 난리를 피우면 그때 조금 놓아주면 되지. 내가 미리 알았어 놓아주는 걸 하지 말고. 그건 왜 그러냐면 남편이 나하고 같이 있고 싶은지 정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그건 내가 미리 겁을 먹고 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첫째 뭐 애도 컸고 하니까 한번 해본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꾸 잡아당기면 놔주면 자꾸 밖으로 가고 자꾸 잡아당기면 또 가까이 옵니다. 그 당겨서 오는 놔주니까 정도가 계속 나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잡아당기면 된다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약간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너 지금 나하고 살라고 네 결혼했지, 너희 가족끼리 살려면 뭐 때문에 결혼했노? 이렇게 쿡쿡 쥐어박으면서 자꾸 잡아당겨요. 적어도 시간 뭐 하루에 몇 시간을 내야 된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뭐 하루는 저기 나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바가지를 긁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오늘 같이 왔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같이 들어야 된다. 나만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는 왔는데 어디 가작으로 가면은 같이 가고 이런 건 되게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가서 같이 있으면 계속 전화가 오고 찾으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거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건 자기 문제지. 병원에 가서 약 사먹어야 병원에요? 되겠구만. 자기 마음이 불안한 거지. 남편 전화 오는데 자기 마음 불안한 것까지 남편 책임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벨소리 울리는데 불안한 거 그걸 남편이 어떻게 고쳐 그걸. 그럼 자기 불안하다고 남편이 전화도 안 받거나 전화를 못 걸게 전부 다 연락해가. 그건 잘못된 거지. 전화 오는 거는 오는 거고. 자기가 불안한 거 전화하고 이런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남편이 자기의 관심을 안 가져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 똥누군 미단 닦은 것처럼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같이 있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대화를 해도 더 말 좀 덜한 것 같고. 저도요 우리 법사님들 중에도 어떤 그런 거 있거든요. 스님한테 뭘 얘기를 만큼 못 해봤다는 거 하라면 또 딴 얘기예요. 그리고 끝나서는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다고 시간 따로 내달라고. 근데 그게 실제로 할 말이 딱 있고 시간을 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덜한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내가 가만 들어보니 처음에는 남편이 밖으로 도나 했는데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 문제 아니고 자기 문제예요. 남편을 안 데려왔으면 내가 남편 문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신청을 제가 해가지고 같이 오자고 제가 꼬드겨서 오긴 했는데.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네. 남편을 꼬드겨서 데려왔다는 거는 아니 근데 여기 와서 네. 스님 말을 남편이 좀 듣고 남편 니 좀 고쳐라 하는 심보로 데려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고. 아니야. 그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근데 수행이라는 거는
남을 고쳐서 나한테 맞게 남을 고치는 것은 수행이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나를 고쳐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증문즉설은 무효요. 증문즉설에 내가 시비하는 상대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같이 듣는 것은 증문즉설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전 같이 와야 된다고 또 생각해가지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음에 혼자 와서 질문하세요. 다시. 오늘은 무효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남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수행이란 것은 남이 어떻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편안하냐, 이게 수행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시댁 옆에 있지만 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지금 많이 시댁에 이제 좀 간섭을 안 하려고 가도 제가 외면이라서 많이 하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그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자기 문제예요, 시댁 문제. 아니, 제 문제인데 병원에 그래서 가면 되지 그거는. 굳이 심리 병원까지 불안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이 병원에 가야 될 수준이에요. 그래요. 심리 불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어떻게 잘 지내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혼자서 잘 지내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요즘에는 눈물도 나오고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막 슬프고 혼자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병원에 가야 돼. 처음에는 아닌 것 같더니 얘기 들으니까 자꾸 아이고 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지금 약간 뭐랄까 약간 우울증 증상, 초기 우울증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한번 가봐요. 병원에 갔다 왔다는 기분이 있거든. 근데 이제 안정제만 조금 들어가도 괜찮아. 심리 불안이고 약간의 지금 애들 크고 뭐 어쨌든 자기가 외로워서 그런지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에요. 더 질문해도 될까요? 하세요. 네, 답답한 게 딱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제가 친정 아버지가 부산에 계시다가 저희 옆으로 오셨어요. 제 옆으로 오셨어요. 이사를 네. 하셨어요 작년에.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렇게 밖으로 많이 돌고 좀 폭력적이시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제 쪽으로 왔는데 아니 아버님 혼자 왔어요? 어머니와 같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옆에 계시는데 집을 따로따로 해서 같이 사세요. 제 옆에서.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이혼하셨어요? 서류상은 안 했는데 그냥 따로 그러니까, 살고 계세요. 그래서 또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제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좀 힘들게 좀 사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있지 말라고 이제 좀 그렇게 했거든요. 매일 저희 아버지는 좋은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매일 아프시고 매일 힘드시고 젊었을 때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 어릴 때도 잘해주신 게 없는 기억밖에 없는데 여쭤보니까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렸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치유되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를 옆에서 제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뵐 때마다 뭐 좋은 소리 안 하시고 매일 아프시다 그러고 매일 저걸 하시니까 이걸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대해야 될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도 또 너무 힘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어떻게 자기 아까 얘기할 때는 네. 자기 주변에 자기 아는 사람 없고 전부 남편 네. 친구밖에 없다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 친정 어머니도 옆에 있고 친정 아버지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뭔가 모자란다는 것을 자꾸 폭로하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릴 때만 나를 때렸든 잘해줬든 안 잘했든 그거는 내가 느끼기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 기억도 못해.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해줬든 안 잘해줬든 내가 아버지를 케어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그리고 특히 또 잘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안 만나면 되지. 한 집 안에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안 보면 또 걱정이 되고 또 보면은 짜증나고. 그렇죠. 이제
안 보면 걱정이고 보면 짜증나면 이게 아버지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 문제면 내가 안 봐버리면 되거든요. 뭐 잔소리 하니까 듣기 싫으면 안 와버리면 돼요. 그럼 왜 너 안 오니? 하면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 내가 오기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럼 잔소리 안 할게 오느라 하면 되고 그래 놓고 또 잔소리 하면 뭐 잔소리해서 싫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라 그래도 알았어요. 곧 갈게요. 그러고 안 가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약간 아까 뭐 유머스럽게 지금 잘 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약간 유머스럽게 알았어요 아버지 곧 갈게요 이러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전화 와가지고 왜 온다 해놓고 안 오나 하면 아이고 나가다가 막 갑자기 애가 울어가지고 그거 갔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약간 반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안 가면 자꾸 고쳐져요. 아버지를 어떻게 고치겠다 이래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적절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면 아버지가 나한테 집착하는 걸 내려놓든지 아버지가 고치든지 이렇게 저절로 조정이 돼요. 그거를. 근데 안 보면 걱정이 되고 보면 잔소리하는 거 싫고 이거는 순전히 자기 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저렇게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 보면 자기 요구를 말 안 할 사람 같아, 할 사람 같아. 할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할 사람인데 자기가 자꾸 못한다고 심리적 불안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도 내가 원하면 여보 나 혼자 있기 좀 외로워. 당신 좀 같이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버지도 잔소리하면 아버님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요. 제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오고 싶지가 않아요 아버지. 어떡하죠? 오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뭐랄까 강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고치려면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든지 화난 척 하면서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안 고치려면 놔두고 살든지. 근데 핵심은 자기 심리 불안이 근원이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 내 심리 불안이 핵심이지 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시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심리 불안한 거의 핑계를 뭐 남편하고 시누이하고 뭐 효자고 뭐 아들 바라기고 뭐 우리 아들은 천하에 없는 효자고 이건 다 문제를 자기 심리 불안의 문제를 바깥에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지 근원은 자기 심리 불안이다 이거야. 사람들이 뭐 아들이 엄마 좋아하는 거 그게 뭐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게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가 서로 전화하고 희덕거리는 게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다 좋은 일만 얘기한단 말이야. 나는 뭐 저거 가족 좋다고 자랑하나 이리 들리더라고. 약간 모자라나 왜 여기 와서 자랑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심리 불안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자기가 심리 불안이 있다. 이런 걸 첫째 먼저 자각하고 두 번째 심리 불안이 있는 거 인정하고 그래도 저는 뭐 좀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러면 남편 보고 얘기하고 아버지 보고 또 얘기하고 어머니 보고 또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고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밝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안 하는 건 자기 문제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알았어. 시간 내주더라. 아버지가 알았어. 잔소리 안 해도 이렇게 바란다면 그거는 욕심이다.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돼. 요 컵 하나라도 들고 오려면 힘이 들어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 누구 손 들어봐요. 마이크 남편 줘봐. 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안 돌보고 어떻게 했으면 저래 외로워 죽겠다 그래. 딴 남자가 생기면 좋겠어?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집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태까지는 잘 버티고 되게 강하게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커서 나가고 아버님도 그러고 그 갱년기를 계속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뭐 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어머니한테 신경을 안 쓰게 하려고 집사람 뭐 가기 싫으면 오지 말라 그러고 제가 대신 가고 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그냥 계시고 그냥 제가 가끔 찾아뵙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가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못 한다라는 이제 그런 죄책감 같은 게 되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계속 너 여태까지도 되게 잘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갱년기라 그런 거. 그럼 갱년기라서 그러면 놔둬야 되겠어. 갱년기니까 좀 이해하고 좀 따뜻이 돌봐야 되겠어. 네, 제가 조금 더 집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할애하면 할수록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다가도 길어지면 저도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또 이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또 그런 거 갖고도 또 뭐라 그러니까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자기 얘기 들으면 잘해줄수록 더 요구하고 또 저 여자분 얘기는 또 나 놓을수록 더 멀리 가고 그런다잖아요 서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싸우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도 연로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모한테 할 의무는 뭐 그것처럼 그것도 엄마 운명이구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 운명이구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그거는 그냥 안타깝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럼 집사람한테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면 할수록 자꾸 바깥에서 더 행복해지면 그 행복한 거를 집에 가지고 가서 더 이해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바깥에서 행복한 거를 가져가면 아니 이건 뭐 변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바깥에서 짜증이 나면 회사든 어머니든 뭐 이렇게 짜증이 나면 집에 가면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제가 뭐 취미 생활을 조금 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오면 집사람이 짜증 내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는 더 넓게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잘한다. 근데 이제 다 잘했어. 오케이 남편이 오늘 충분히 내가 한 말 남편이 다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에 그건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게 남편이 아내가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요새 못 참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 그죠? 참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참으면 어떠냐 하면 바깥에서 보기에 다른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이 참으니까. 참는 사람은 괴로워.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병이 되거나 안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참아가 폭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건 좋지 않다. 참을 것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참으면 언젠가는 터진다. 병이 나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병이 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항의하는 폭발을 하거나 이러니까 그거 빼고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잔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오고 싶은데 지금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잔소리 듣고 뭐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하니까 집에 별로 오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밀어내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딴 사람들 만나고 늦게 들어오고
뭐 자기가 좀 밖에서 스트레스 없이 들어와야 안에 스트레스 좀 받아준다. 이런 자기는 이제 밖에 도는 이유가 안에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낼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래가지고 밖을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자기 친구 좋아하고 이 습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집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편하지가 못하면 사람이 당연히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꼭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첫째 약을 먹어야 되고, 얘기하자면 병원에 한번 가서 약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뭐랄까 자꾸 짜증 섞인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짜증이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귀엽게 받아야지 계속 매일 일상적으로 짠소리하고 짜증 섞이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권투할 때도 참 펀치 처음에는 괜찮은데 많이 맞으면 어때요? 나중에 지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약간 싫단 말이에요. 싫으면 뭔가 핑계거리를 대고 밖에서 뭐 엄마한테 안 갈 것도 가고 친구 전화 안 할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빨리 안 갈 핑계를 이렇게 자꾸 만들게 된다. 즉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꾸 이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둘이가 노력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자기가 병원에 가고 그리고 약간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뭐 갱년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자랐어요. 제가 집사람 사랑하고 또 미안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항상 생각은 많이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집사람은 이제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좀 의구심 같은 거를 갖게 되는 것 같고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집사람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헤아려 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냥 바로 해결책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좀 저를 다스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다 얘기해놓고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표현을 자꾸 하면 되고 두 번째는 헤아려주는 표현을 먼저 하고 두 번째 해결책을 내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잘 나오지 않으면 고생을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면 내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게 뭐 해결책이 없잖아. 말을 내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자기가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부 사이에 조금 관계에 어려움이다 하면 자기가 그걸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생각은 하는데 안 된다. 그 말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래 둘이가 같이 살면 말 안 해도 우리 남편이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말을 안 해줘도 신뢰가 생기는데 뭔가 말을 해줘야 이게 신뢰가 생긴다. 그러면 실제로 둘이가 자기 사랑이 이렇게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데 자기가 마음이 실제로 자기가 사랑한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그걸 못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약간의 심리 불안 증세가 있어가지고 아까 저분처럼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래도 귀에다 속삭여주고 뭐라고 해줘야 안심이 되는 이런 거라면 이제 아내가 조금 자기를 살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자기가 증문즉설자니까 아내가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을 자꾸 해주면 되잖아요. 빈말이라도. 자기는 있는 말도 못한다며. 딴 사람은 빈말도 하는데 없는 말도 하는데 연습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말해주기를 원하면 자꾸 말을 해주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말을 하지. 첫째, 어쨌든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자기가 정해가 하루에 5번이든 10번이든 사랑해라든지 힘들었지라든지 이렇게 자꾸 해주는 연습을 자꾸 하면 되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같이 살든지 혼자. 나는 그런 말 하기 싫어가 이렇게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그런 말을 안 하겠다. 제가 성격이 그래가. 그런 소리는 부부라는 것은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지만 상대가 싫어하면 안 해야 되고 나는 말 안 하고 싶은데 상대가 말을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는 만든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 상대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맞춰간다 이 말이에요. 100%는 못 맞췄지만은 1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면 대충 뭘 원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끌고 가지고 그래서 좀 조절해 가면서 사는 게 부부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한 대로 첫째는 자주 어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해준다. 없는 것까지도 지어서라도 한다. 자기 같으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스님도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칭찬 안 하고 비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섭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앞에 먼저 칭찬을 좀 하고 뒤에 비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맞춰서 해야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앞에 조금 자기 마음을 받아주고 해법을 제시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 그걸 딱 유의를 하면 되지. 탁 해법이 먼저 하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내 버릇이 이래가지고 또 해법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연습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인 마이크 한번 줘봐요. 얼마나 무뚝뚝한데 저러나 안 그러면 괜히 저런 소리를 하나. 스님하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저런 말을 꺼내나 실제로 마음을 잘 몰라주나. 정말 해야 될 얘기들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후에 알게 되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좀 많이 부탁을 했어요. 얘기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아주 소소한 얘기들도 해줬으면 나는 너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뒤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라고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남편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그게 아직 양이 안 차.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결혼기념일인데 너무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냥 이해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시간 너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왜 수많은 남자 낳아놓고 그래 생긴 남자 네. 찾았어요? 인물 보고 했어요? 키 크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결혼했어? 나를 잘 몰라주는 남자한테 뭐 때문에 결혼을 했어? 결혼 당시에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힘듦이 있었는데 저의 힘든 것보다도 더 큰 힘듦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저부터 먼저 막 위로를 해주고 저를 안아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게 믿긴 줄 몰랐어.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때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저런 사람이면은 충분히 끝까지 제가 믿고 갈 수 있겠다. 그 마음 하나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하나 선보러 갈 때 사람이요 여자를 예를 들어 선보러 간다면 자기가 화장을 하고 가겠어, 민낯으로 가겠어.
화장을 하고 가죠. 그러면 키가 좀 작다면 좀 구두 뒤축이 높은 걸 신고 가겠어? 낮은 걸 신고 가겠어? 높은 거 신습니다. 그럼 옷을 있는 옷 중에도 좋은 거 입고 가겠어? 못한 거 입고 가겠어? 좋은 걸 입어요. 가서 약간 얌전을 떨겠어? 안 떨겠어? 얌전은 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상대한테 혹하게. 그러니까 미끼에 물린 거란 말이야. 이게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 미끼에 물려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끼다 이래 알면 나같이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딱 보면 버려 저거 미끼다. 저거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를 약간 만약에 나이가 좀 많으면 한두 살 낮출까 높일까? 낮추겠지. 학부를 고등학교 나왔으면 전문대 나왔다 그러고 전문대 나왔으면 어때요? 4년대 대학 나왔다. 학부를 다 약간 높여. 많이 높이면 탄로가 나니까 다 약간씩 높여서 중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게 다 서로 괜찮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면 얼굴 딱 화장 지우고 보니 별로고 신발 벗고 보니 작고 옷 벗고 보니까 별로고 이렇게 해서 살면서 실망을 하는데 그래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나를 약간 그렇게 속여줘서 내가 결혼이라도 했다. 안 속여줬으면 결혼했나 못했나? 딱 민낯으로 나왔으면 했나 못했나? 못했어.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속고 이래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이 중생계다. 그러니까 나를 다 알아줄 수가 없어.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가상 하나 안 하나? 정성이 가상하지. 네. 근데 결혼한 뒤에도 계속 그럴 거다. 그건 너무너무 착각이야. 그걸 원래 어떤 사람도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제 보통 결혼하고 나서 사람 괜찮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일까? 선보러 나왔거나 데이트하는데 잠바를 입고 나왔다. 뭐 신발 끌고 나왔다. 뭐 돈도 없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거 아무 남자나 시집만 가면 된다. 이래가 갔는데 가서 보니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느껴져. 그 자기가 괜찮아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고생은 해야 돼. 근데 이 습관은 사람의 이 습관은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물론 자기도 노력한다 하고 얘기하지만 잘 안 고쳐져 실제로. 나도 내 습관을 보면 고쳐진 것 같은데 급하면 다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와? 다 튀어나와. 그래서 잘 안 고쳐져.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얘기는 해야 돼. 고치든 안 고치든. 말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자꾸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되 또 한쪽 마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일이 다 말한다.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일일이 다 말을 안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이 자식한테 집안에 어려움을 때 일일이 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듯이 괜히 이 얘기 해봐야 뭐 부인이 듣는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만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자기가 자꾸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사람이 말을 안 해.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 사귄 거 이런 걸 엄마 와서 얘기하면 엄마가 조심해라 어쩌라 잔소리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얘기 엄마가 싫어하구나 이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난 뒤에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말한다는 건 버릇도 있지만은 자기가 거기에 너무 걱정을 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면 말을 자꾸 안 하게 돼요. 굳이 그 얘기해서 뭐 하나 자꾸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좀 해보세요. 저 질문은 그 남동생에 관한 건데 네. 제 밑으로 이제 여동생 있고 남동생이 12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태어난 남동생이었고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해야 돼 가지고
여동생이랑 같이 주로 이제 동생을 돌봤는데 많이 이제 뭐 다투면서 이제 동생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했다기보다는 솔직히 좀 잘 못해줬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불화도 있어서 둘 다 집을 나가시면서 이제 여동생도 조금 먼저 집을 조금 일찍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랑 좀 둘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13살 때부터 34살 될 때까지 둘이 계속 살았는데 제 고민은 이제 남동생이 뭔가 연락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요구를 뭔가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이제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다 못마땅하고 뭔가 다 불만스럽게 보이고 사실은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약간 좀 심리적으로 저하고 남동생하고 조금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아직 뭔가 독립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동생이 군대 갔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고 다음날 바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가볍고 이제 뭔가 짐이 하나 없어진 것 같고 이제 비로소요 이제 내가 내 삶을 산다. 그래서 나는 절대 이제 결혼을 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는 안 낳을 거다. 왜냐면 20년 동안 뭔가 그 어머니 아버지 대신에 뭔가 스트레스도 좀 사실 많이 받았었고 이게 조금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동생이랑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대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게 되면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유전자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자동으로 새끼를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정신질환에 들어갑니다. 이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새끼를 보호하도록 안 돼 있으면 종이 번식을 할 수가 없잖아. 종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폭탄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딴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 없고 자기부터 먼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자동으로 그렇게 돼. 그걸 갖다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생명 보존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자기 보존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성체가 될 때까지는 그 어미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새끼를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본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성애다 이래 말하지만 이게 이제 종족 보존의 본능이야.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 없으면 그 종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아기를 안 낳겠다 이렇게 해도 난 절대 아기 안 낳아, 아기 못 키워 이래도 임신을 하고 아기를 딱 낳게 되면 몸에서 저절로 젖이 나오게 되고 뭐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경우 있지만 대다수는 자동으로 젖이 나오게 되고 마음도 자동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 절대로 나는 애 안 낳겠다고 처녀 때 아무리 결심해도 아기를 낳으면 저절로 그렇게 바뀌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은 다 아기를 낳아가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이죠. 자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일이 생기고 자기 직장이고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해지면 아이보다 자기를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생태계적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두고 직장을 나가거나 이제 자꾸 밖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 다 애기 없고 다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아기를 업고 갓난아기를 업고 밭에 가서 일하거나 갓난아기를 업고 부엌에서 일하거나 갓난아기를 업고 빨래를 하거나 하는 거는 아이보다 다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기와 같이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에 나간다고 아이를 버리고 직장에 가는 건 뭐냐면 직장이 내 새끼보다 중요하다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어떠냐? 아이의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에게는 자기가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 첫 번째 엄마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그걸 느끼고 자라기 때문에 다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어릴 때 버림을 받은 기분이에요. 엄마가 나 말고 다른 걸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될 시기에 이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 항상 허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크면 사랑고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가슴이 늘 허전하고 충분히 뭔가 이게 좀 밥을 먹었는데도 꼭 밥이 좀 덜 먹은 것 같은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히 학대 안 해도 이제 학대하면 굉장히 뇌에 나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는 애를 안 낳은 상태란 말이야. 안 낳은 상태인데 자기는 또 애를 키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갓난아기니까 꼭 내가 안 낳아도 어른은 아이를 돌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돌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아서 돌보는 거하고 그냥 아기니까 돌보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낳아서 아기를 돌볼 때는 2시에 애가 울어도 자동으로 애 우는 것이 걱정이 되지 2시에 나를 깨웠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얼른 애가 울면 벌써 시간이 몇 시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뒤를 보고 오줌을 쌌구나 똥을 쌌구나 이렇게 되고 밥상에서 뭘 어떻게 엎질러도 애가 다쳤는지가 먼저 걱정이 되지 이게 밥상 엎었다 그릇 엎었다 이렇게 안 가게 돼 있어요. 심리 자체가. 그런데 내가 애를 안 낳고 애를 돌봐야 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부모로서 돌보든지 또는 뭐 언니로서 돌보든지 이럴 때는 2시에 일어나면 귀찮은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울면 귀찮은데 그래도 막 일어나서 또 해요. 그러고 뭘 이렇게 어지르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웠을 때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애를 꼬집고 운다고 때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사회적으로는 그게 뭐 나쁘다고 난리지만은 그거는 부모를 잘못 구한 거예요. 이게 대학 나오고 유아교육과 나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애를 한번 낳아서 키워본 아줌마를 구해서 부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 심리를 모르니까 그냥 보육과 나왔다고 부모를 시킨단 말이에요. 처녀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애를 낳아 지혜도 한 명도 지금 키우기 어렵잖아. 그죠? 근데 그 보육원에 가면 몇 명 키운다. 한 사람이. 4명씩 키우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로 한단 말이에요. 일로. 거기에는 모성애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일로 돌보지. 그래서 그 돌보는 걸 아무리 잘 봐도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질문하라는 얘기를 질문한 걸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의 이 대뇌에서 자아의식, 내다 하는 자아의식이 한 지금 뭐 옛날 속담에도 그렇고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분석했을 때 만 3살, 36개월 정도에 완성이 된다 그러거든요. 자아의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의식은 내가 어떤 학습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전생으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살부터 뭐 간다? 8까지 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천성이 변하는 거 보니 죽을 때가 다 돼가구나. 이런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기본 심리의 근저가 되는 이 자아 형성기에 엄마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낳는 거고 두 번째는 자아 형성이 좀 안정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살부터도 잘 교육시키면 좋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딴 사람이 키워도 돼요. 그래서 제가 3살 때까지 가능하면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경상도 말로 디비 쪼죠. 어릴 때는 남의 손에 맡겨놓고 커서 이제 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직장 그만두고 애를 돌본다고 이제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선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꼭 엄마가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건 딴 사람이 대신해도 될 일이고 3살 때까지는 이제 엄마가 해야 될 일에 들어간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안정되게 키우면 좋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미니멈 3살 때까지다. 이런 얘기. 자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이 자아가 불안하게 형성되면 어떠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적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도 늘 심리 불안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주로 왕자는 엄마가 키웁니까? 주로 유모가 키웁니까? 유모가 키워요. 그리고 공중에 늘 암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대, 4대 내려가면 왕중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키우면 자아가 누구한테서 형성될까? 유모한테서 형성돼. 그 유모가 대부분 종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하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는 거기서 형성되는데 자기가 하는 행위는 왕자로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불일치가 심리의 분열, 정신 분열을 가져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자기가 애를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애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는 어떠냐? 눈을 감을 때 무의식 세계에서 자기가 우리가 보통 눈을 감으면 엄마 생각이 나잖아, 그죠? 그 엄마의 연상이 누굴까? 생모일까, 누나일까? 누나예요. 할머니가 키우면 그게 생모가 아니고 할머니가 자아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낳자마자 일하러 나간다고 할머니한테 맡겨가 큰 애들 우리도 여기 보면 엄마한테는 정은 전혀 없어요. 그냥 엄마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그 무의식 세계에 그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 동생은 무의식적으로는 자기한테 귀의가 되고 의식적으로는 이게 엄마가 아니고 누나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의지가 되지만 잔소리하는 건 누나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나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되고 자기도 애를 키웠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는 애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는 자식이에요. 이게 동생, 말이 동생이지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는 이게 누구다?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이제 다 컸으니까 난 상관없다 이래 되지만은 안 보면 이제 자식을 떨어뜨리는 엄마 같은 그런 심리가 있고 또 반면에 의식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 엄마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이중 심리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동생도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다. 굳이 이걸 분석을 한다면.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돼도 이게 이제 그때는 이게 자식 같은 무의식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애가 막 부담이 되고 막 짜증이 난다. 이거는 이제 형제 간의 관계. 내가 왜 네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러는 이제 관계. 그래서 우리도 심리가 늘 마음에서 한쪽으로 해주고 싶으면서 의식은 거절하거나 또 의식은 해줘야 된다면서도 마음에는 거절이 되거나 마음은 싫거나 이런 게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걸 이제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제 이 엄마와 아이 같은 것을 상호 단절하는 게 좋지. 단절하는 게. 안 그러면 자기가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뭐라고 생각한다. 그냥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동생이지만은 자기의 이 환경이 부모 자식 간의 흐름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동생이라고 부르지만은 자기가 막 내 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언밸런스로 인해서 자기가 자꾸 이게 부담이 됐다, 걱정이 됐다, 부담이 됐다, 걱정이 됐다 이러거든. 그걸 통일을 하면 좋아. 그만 내가 키웠으니까 그냥 내 애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대강 해주자 이러든지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엄마 지 엄마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좀 내가 정을 끊자 이런 관계를 하든지 이걸 인정하고 살든지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조금 관계가 나을 거예요. 자기 심리를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